안녕하세요. 누구나 행복해 보이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한 거와는 완전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연애 때야 죽고 못 살고 절 쫓아다녔지만 결혼하고 나니 전 항상 2순위, 아니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또 왜 이렇게 효자가 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을 가진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우리 아들을 달고 살았죠. 참 고달픈 시집살이였네요. 누구 하나 내 편 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우울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공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직 취준생이었어요. 취준생이지만 곧 취직할 거라는 희망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게 자란 저는 사실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준생이지만 당연히 취직하겠지라는 희망으로 결혼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부모님들도 처음엔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의 포부를 보고 그래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 하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죠.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고 나간 거냐? 내가 우리 아들 먹으라고 나물 반찬 좀 했는데 그거 차려준 거야? 네가 집에서 잘 차려줘야 밖에 나가는 신랑 기가 사는 거다. 알겠어? 꼴랑 돈 몇 푼 번다고 집안일 등한시하지 말고 알았니? 뭐 쉬는 날이나 그럴 땐 잘 챙겨주고 있어요. 저도 워낙 일하기 바쁜 사람이니까요. 잘 챙겨줘 볼게요. 바쁘기도 하지만. 네가 바쁘면 우리 하늘이보다 바쁘니? 하는 일도 뭐 들어보니까 쉬운 직무인 것 같더구먼. 유난 떨지 말아라. 시집 왔으면 할도리를 하면서 일도 하는 거야. 출가 외인이란 소리가 왜 있는데? 우리 때는 시집 오면 그냥 고분고분 말을 얼마나 잘 들었다고? 남편 혹시라도 기죽이지 말아라. 지금 당장 일을 안 해도 너보다 더 훌륭한 기업체에 취직해서 일할 거니까. 알겠니? 우리 아들 기죽이면 알아서 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우리 아들은 앞날이 창창하니까. 시어머니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며느리면 무조건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 그러니 찍소리 말고 내 말 들어라 하는 주의 말이에요. 남편에게 이런 힘든 부분을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저의 편이 아닌 본인의 엄마를 흉봤다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이 예민해졌다고 생각을 애써 했어요. 제가 선택한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꾹꾹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진짜 옛날 사람이신 것 같아. 나 일하는 것도 그냥 대충 생각하시는 것 같아. 무조건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 있지? 근데 어떻게 그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자기한테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안 그래? 좀 속상했어, 오늘. 그게 뭐가?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너 지금 나한테 그 말하는 저희가 뭐야? 나보고 엄마한테 따져달라는 거야? 되게 웃긴다. 엄마가 어른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어떻게 시집살이 할래? 참나 너도 참. 아니, 자기는 나랑 결혼하고 나서 당연히 내 편 되어줘야 할 사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매번 무슨 말만 하면 나한테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어? 내가 이 집에서 뭐야 그럼. 자기 믿고 시집와서 어느 하나 의지할 데도 없는데
진짜 너무한다. 의지를 왜 해? 넌 너고 난 나지. 나 그렇게 나약한 여자 싫어하는 거 몰라? 어쨌든 엄마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나도 엄마 아들이니까 기분 나쁘다고. 엄마가 날 위해서 그러신 거지 달리 그러시겠어? 하여간 말이 안 통한다니까. 설마 너도 나 지금 취업 못한다고 무시하냐?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거야? 아, 그래. 돈이 죄지, 돈이 죄야. 안 그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갑자기 취업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자기한테 취업하라고 했어? 웃겨, 진짜? 말 막 하지 마. 결혼 초에 이런 부분으로 참 많이 다퉜어요. 아직 정신적으로 시댁에서 독립하지 못한 남편은 오히려 어머니와의 저의 사이에서 저에게 질책을 하면서 어머님을 두둔했거든요. 친한 친구한테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한텐 더더욱 그랬고요. 참 외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지연이 시집 잘 갔잖아. 결혼 전에 너 얼마나 끔찍히 위했니, 네 신랑이? 지금도 잘해주지? 얼마나 좋아. 나도 대접받고 살아보고 싶다. 우리 신랑은 지밖에 모르는 거 있지? 아마 네 신랑은 진짜 잘할 거야. 그치? 아유, 부러운 기집애. 아, 뭐 그치. 그래도 결혼 전이 더 잘하긴 했어. 아무래도 연애 때랑 결혼은 다르니까.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늘씨 딱 보면 알아. 얼마나 잘할지. 그러니까 네가 잘해. 연애 때 하는 것만 봐도 네 말이면 껌뻑 죽었잖아. 시부모님은 잘해주시니? 그때 결혼식에서 보니까 어머님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이시긴 했는데 시어머니는 좀 어때? 괜찮아? 아, 뭐 그냥 평범하셔. 너희 시어머니는? 난 그냥 좀 말투가 세서 그렇지 나쁜 분은 아니라서 그냥 이해하고 있어. 그래도 넌 시집 잘 간 거야. 뭐 하늘씨 아직 직업이 없는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력도 빵빵하니까 취업은 될 거고. 취업만 돼봐. 네가 뭐가 걱정이니? 아휴, 내 남편이 더 걱정이지. 앞날도 안 보이는 회사에서 매일 몸바쳐 일하고 있으니. 친구들은 참 애석하게도 제가 시집을 잘 간 줄 알더라고요. 결혼 전 저에게 그렇게 대시하고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죠.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차마 이렇다 저렇다 저희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요. 아무에게도 풀 수도 없었고 말할 데도 없는 저는 결혼하고 살이 15kg나 쪄버렸어요. 우울할 때마다 항상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남들이 미련하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 오로지 이 통로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먹는 걸로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참 미련한 짓이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 더 우울해지고 살을 뺄 자신조차 점점 없더라고요. 아유, 코끼리 다리 같다. 너 살 좀 빼. 결혼하고 어떻게 점점 아줌마가 돼간다니? 아유, 창피하다 정말. 요즘 아줌마들은 아줌마도 아니라던데. 너 살 좀 빼. 우리 하늘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저게 어떻게 여자 다리야? 아유, 무서워 정말.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살이 많이 찌긴 했지만 코끼리라뇨. 제가 어머니한테 어쩜 저렇게 콧대가 찌부댔어? 어머어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어요? 사람한테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건데. 뭐야? 너 지금 나 콧대 났다고 무시하는 거야? 참나. 내 코는 그래도 기웃기라도 하지. 지금 네 다리통을 봐라. 어디 하늘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어휴, 무시무시하다 정말. 너 진짜 살 좀 빼. 큰일이다. 뚱뚱하면 얼마나 병이 많은데. 제 살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도 다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때문에 찐 거니까. 어머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관 안 하게 생겼니? 어디 나가면 네가 내 며느리란 걸 다 알 텐데. 창피해서 내가 상관을 안 하게 생겼냐고. 아니 뭐가 그렇게 네가 스트레스가 많아? 취업 준비하는 네 남편이 스트레스면 더 스트레스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힌다. 살이 쪄서 심각해진 건 알지만 참 어쩔 수 없더라고요.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제가 늘 먹는 걸로 하나하나 풀다 보니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이 몸을 보고 어머님은 흉측하다며 항상 막말을 하셨어요. 남편 또한 이런 저에게 점점 마음이 식었는지 모욕하기 일쑤였고요. 진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죠. 그때 당시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었지만 참 미련하게도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친구들한테도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버텼던 거죠. 남편이 취직만 하면 다시 다정해질 거다. 연애 때로 돌아오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뭐라니? 너 살 좀 빼래지? 나도 진짜 창피하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무리 살이 쪄도 그렇지. 예전에 네 모습은 아예 없어. 그나마 얼굴 하나 봐줄만 했는데 이제 얼굴도 살에 파묻혔어 아주. 주말에 너랑 어딜 가겠냐? 뭐라고? 남들은 살이 쪄도 예뻐해준다는데 자긴 어쩜 그래? 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면서. 그리고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누구 하나 내 편 대준 적 있어? 그러니까 먹는 걸로 풀지, 안 그래? 자기랑 나랑 대화를 해, 뭐를 해. 정말 남이잖아. 아니 결혼하고 뭘 얼마나 너한테 더 잘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부부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많은 걸 바라는데 내가 취업도 못한 당신한테 시집 온 걸까? 난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랬을 뿐이야. 그 말 무슨 뜻이야? 나 취업도 못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이젠 대놓고 무시한다 이거지? 너 잘났다 이거야? 항상 도돌이표 되는 싸움이었어요. 살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서 싸우기도 지치더라고요. 싸우기만 하면 인신공격을 해대는 남편 때문에 더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이어트에 돌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그렇게 뚱뚱한데 살을 뺄 수 있겠어? 너처럼 먹을 거 좋아하면서 살 빼는 사람 드물다. 아휴, 돈 낭비 아닌가 몰라. 살이 찌면 쪘다고 뭐라고 하시고 뺀다고 하면 안 빠질 것 같다고 뭐라고 하시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코끼리 같다면서요. 어디 한번 해봐라. 그 살 언제 다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딱 취업만 했었어도 너 같은 거한테 장가 보내는 거 아니었는데. 인물이 낫기를 해. 뭐 하나 제대로 잘난 게 없는 애한테 뭐가 쓰여서 장가를 보냈는지 나 원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절 며느리로 맞이한 게 후회하신다는 거죠?
참 이제 아픈 말씀을 하다 정말 이런 말까지 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뭐가? 내가 틀린 말했냐? 살 찌우고 빼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아유, 살 빼는 거 또 운동 다녀야 하고 돈 아까워 정말.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응원을 해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더 막말을 했죠.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더 다짐하게 되었어요. 내가 기피했고 살을 빼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리라고요. 전 피나는 노력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식사 조절은 물론 매일 PT까지 받아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죠. 다행히 급하게 찐 살이라 그런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10kg 정도를 감량했어요. 살이 빠지자 없던 자존감도 참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살이 빠지니 남편도 매일 폭언만 일삼다가 조금은 사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참 살이 뭔지 싶기도 하더라고요. 봤지? 내가 이래도 살이 안 빠져? 참나. 내가 하면 한다고 했잖아. 어때? 예전의 나로 점점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도 아직 좀 남았잖아. 뭐 보기엔 훨씬 낫네. 엄청 코끼리 같았는데. 더 빼야 해. 그래도 아직 먼 거 알지? 당신이나 공부 열심히 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결혼하면 바로 취업한다더니 지금까지 1년을 그냥 내리놀기만 하잖아. 취직 얘기 하지 마. 좋은 회사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나한테 취업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주지 마. 가만 안 둬. 당신한텐 취직 얘기하면 안 되고 나한텐 살 얘기해도 되고? 나도 우울한 건 똑같아. 그러니까 말 조심 좀 해줘. 어? 넌 동기부여가 되잖아. 이렇게 채찍질을 하니까 살도 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넌 좀 채찍질 당해도 돼. 남편은 취업에 있어서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취업 준비 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던 그때 살이 빠지자 자연스레 아이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축복받아야 마땅할 아이였지만 이 타이밍에 아이가 생겨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을 믿고 아이를 낳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컸죠. 하지만 차마 생긴 아이를 지울 순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자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눈물이 앞을 가렸죠. 그때 조금 각성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은 평생 제가 믿어야 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요. 연애 때는 내가 콩깍지에 눈이 뒤집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이 남자는 내가 믿고 가야 할 남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불현듯 들었습니다.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였으니까요. 뭐? 아이를 가져? 아휴, 아니 너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 거 몰라? 어쩌려고 덜컥 아니 남편 취업도 해야 하고 앞길이 창창한데 아이를 지금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생각이 있니 없니? 하여튼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정말. 너라네. 아이를 저 혼자 가진 건가요? 하늘 씨랑 같이 가진 거죠. 그리고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제가 혼자 만들었냐고요. 또 엄마한테 말대꾸 할래? 네가 조심했어야지. 이런 건 여자가 조심하는 거야. 아휴, 진짜 어쩌자고 애를 가져? 당장 지워.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애를 지우라 말아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내가 너 믿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 내가 왜 이딴 취급받고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건데? 너네 엄마랑 너 진짜 갱생 불가 인간들이야. 알아?
아, 이게 막말을 하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 맞잖아. 애를 지금 어떡하라고? 아휴, 내 인생 망했어, 진짜. 난 너랑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미 내 인생 망했어. 알아? 내가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미친놈을 믿고 결혼을 하다니. 뭐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디다 대고 미친놈이래? 아니 막말로 네가 꼬셔서 결혼한 거잖아. 아니야? 아니냐고? 참, 쌍으로 모자가 대단하네요. 어떻게 생긴 애 보고 그렇게 막말을 하다니. 그래요. 둘이 천생연분이었지? 이 집엔 아무도 낄 수가 없어, 아주. 정상인이 어떻게 비정상인 인간들이랑 어울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그냥 전부 다 끝내보자, 어? 더 이상 이 정신 나간 모자랑은 말을 이어갈 수 없더라고요. 밖에 나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친정에 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을 한다고 말을 했죠. 제 이야기를 듣던 엄마 아빠는 참 속상해 하시면서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연락도 받지 않자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제야 뭘 잘못한 걸 알았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처음이었습니다. 결혼을 그렇게 꿇어앉아 빌던 모습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소금을 뿌려대고 온갖 쌍욕을 하셨지만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을 외면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날 저도 마음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고요. 한 번도 저에게 빌었던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남편을 보고 정말 반성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이도 생겼겠다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사실 아이를 혼자 키우기란 겁도 많이 났었고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거 자체가 안쓰러웠거든요. 미안해. 내가 돌았었나 봐. 반복되는 취업 실패.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너 없으면 안 되는데 며칠 곰곰이 생각해봤어. 난 너 없으면 안 되더라. 미안하다 진짜. 너랑 아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질게. 정말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줘. 아, 잘못한 건 아나 보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애가 울음을 안 그쳐, 어? 자네 믿고 시집 보냈는데 그러면 되겠어? 막말로 우리 딸이 버려먹이는 거잖아. 정신 차려.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선 피눈물 날 줄 알아. 알겠니? 엄마, 그만해요. 이 사람도 반성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 잘 살게요. 언제든 와라. 열려있어, 여기는. 아니나 싶으면 갈라서는 거야. 알겠어? 참고 살 이유 전혀 없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다신 지연이 울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네? 전 그리고 그날 남편과 돌아갔죠. 그날은 예전 연애하던 시절처럼 남편이 모든 걸 다 맞춰주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서야 남편이 저에게 돌아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련도 많았지만 이젠 안 그러겠지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열심히 태교에 집중하게 되었죠. 중간중간 남편의 천성이 조금은 비쳤지만 그래도 예전의 막무가내의 모습들은 고치려고 하였고요. 하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가 예전의 막말 남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도 욱하기도 많이 하였지만 아이를 위해 참는 날이 더 많았어요. 이왕 낳기로 한 거 그냥 참자.
우리 아이한테 한부모 가정은 만들어주지 말자 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자식을 위해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이만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했거든요. 힘들게 뺀 살 만삭 다 되니까 이제 다시 도루묵이네. 완전 코끼리가 따로 없다. 에휴, 다리통 봐. 무서워라. 뭐야? 의사가 15kg까진 괜찮다고 했어. 내가 뭐 괜히 쪄? 아이 가지고 만삭이니까 이렇게 찐 거지. 살 얘기 좀 하지 마. 임산부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 줄 알아? 어머님도 자꾸 살쪘다고 또 뭐라고 하시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 어? 뭐 한두 번이니? 쟤 살찌는 거? 이제 놀랍지도 않아. 나는 네가 졌을 때 얼마나 날씬했는지 사람들이 임산부인 줄도 몰랐다니까. 야, 내 친구 와이프는 만삭인데도 늘씬해, 알아? 네가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뒤뚱거리는 거지, 무슨. 핑계도 좋다. 어차피 애 무게 몇 킬로 안 되잖아. 아휴, 그때 확 이혼해 버릴걸. 내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었지. 안 그러냐? 너도 후회되지? 뭐라고? 진짜 막말할래? 지금 이혼 못해서 누군 참고 사는 줄 알아? 막말하지 마. 다 엎어버린 수가 있으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진짜. 저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살로 또 스트레스 주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참나. 남편은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막말하고 무시하는 습관은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얼씨구나 하며 거들기 시작했죠. 고단한 나날들이 또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괴로웠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가 복덩이인지 그렇게 되지도 않던 취업에 남편은 성공을 하여 필기 합격과 동시에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면접까지 가는 남편은 정말 설레어 보였어요. 저조차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죠. 지금도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취직까지 하면 오죽할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기뻐해주기로 했습니다. 자기 축하해. 애 태어날 땐 자기 직장인이겠다. 최종 면접이란 말은 이제 거의 붙는다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가? 그래도 얼떨떨하네.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기도 하고 여기 아니면 이제 넣을 데도 없는데 꼭 붙어야 하는데. 당연히 되지. 우리 아이 낳으면 진짜 더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많이 싸웠잖아. 이제 싸우지 말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너는 꼭 내 취업 앞두고 애 얘기를 꺼내야겠냐? 지금 이게 더 중요하지. 아기가 중요해?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면서.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기 얘긴데. 자기 면접 앞두고 예민한 건 알겠는데 마음 편하게 가져. 될 것도 안 되겠다. 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던 남편은 결국 최종 면접까지 보러 가게 되었어요. 집에서 꼭 잘 되라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커피를 쏟았으니 와이셔츠 좀 새로 사서 1시까지 꼭 와달라고 말이에요. 서둘러 급히 남편의 새 와이셔츠를 구매 후 만삭인 몸을 이끌고 남편이 면접 보는 회사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에게 로비로 얼른 나오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어이없게도 저를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 와장창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 이 사람한테는 나는 고작 이 정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의 문이 확 닫히면서 눈물이 와락 나더라고요.
아줌마, 여기요, 여기. 셔츠 빨리 주세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얼른 줘요. 그리고 이거 갖고 빨리 가고. 빨아야 하니까. 뭐라고? 아줌마? 아니, 지금 당신 여기서 설마 나 창피해서 아줌마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냐고! 제가 로비에서 악을 쓰자 남편은 당황한 듯 서둘러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했죠. 남편은 절 빨리 돌려보내려고 안달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먹었던 마음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꾸역꾸역 뭐 때문에 버텨왔나 싶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것만 같았던 그때 누가 제 이름을 넌지시 부르더라고요. 이미 남편은 절 무시한 채로 면접장으로 가고 없었어요. 혼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을 때 제 이름이 들려온 것이었죠. 가장 추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 저의 어린 시절 늘 저를 기어해 주었던 부모님 친구였습니다. 창피하기도 하면서 막상 얼굴을 보니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도망갈 수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지연아,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야? 부모님은 잘 계시지? 아이 가졌다곤 들었는데, 와, 여기 무슨 일로 왔어? 아저씨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여기가 그때 근무한다고 하셨던 회사시군요. 참 못 볼 걸 보이네요, 아저씨에게.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서럽게 울어? 배도 많이 나와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어디 좀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어? 그 아저씨는 저희 부모님의 중마고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 딸처럼 여긴 아저씨였죠. 자식이 없던 아저씨는 절 딸처럼 매우 예뻐하셨거든요. 순간 아저씨 얼굴을 보는데 아빠 얼굴과 오버랩이 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참 처량하기도 하고 내 신세 왜 이러나 싶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아저씨 얼굴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막 울어버리자 아저씨는 놀라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되물었고 전 한참을 울고 난 뒤 천천히 얘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말을 조곤조곤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러곤 한숨을 여러 번 내쉬었어요. 아저씨가 보기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죠. 아저씨, 아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서요. 주책이죠, 정말. 오랜만에 뵈서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일이야? 여긴 어쩐 일이고, 어? 잠깐 여유 있으니까 울지 말고 말해봐. 누가 널 울린 거야? 어느 놈이? 제 인생은 실패예요.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정말 힘드네요. 뭐 하나 쉬운 것도 없고 진짜 이대로 없어져 버리고 싶어요. 전 그때 뭐에 홀렸는지 아저씨한테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셨고 알고 보니 회사 차기 대표로 선출이 되셨더라고요. 남편의 일을 알고 분노를 하셨죠. 그리고 보기 좋게 남편을 세종 면접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차기 대표의 권한으로 말이에요. 아저씨가 기업 임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끝발 있는 사람이란 건 몰랐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모든 걸 다 아저씨에게 맡기라고 말한 뒤 택시를 태워 저를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울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임하늘 씨는 제가 보기에 가정도 제대로 건사도 못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큰일 날 수 있겠어요? 아까 로비에서 다 봤습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부인 같던데 돌아서는 모습에서 눈물을 잔뜩 흘리며 가더라고요. 아쉽지만 전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람을 저희 회사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 그럼 전 이만 최종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할 말 있나? 대표님이 그러시다면 그러신 거죠. 일단 이만일 씨는 그럼 점수는 이걸로 하지. 그래야 이게 맞으니까. 차기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임원들도 술렁술렁 거리더니 남편에게 점수를 꽝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참 고소하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물먹였으니까요. 전 집에 와 모든 짐을 싸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절대적으로 갱생이 불가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친정에 와서 전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저런 부모 밑에서 크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부모 가정에서 번듯하게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또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악어의 눈물은 이제 통하지 않았어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저에게 결단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결단을 내렸죠.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을 없애버리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 회로를 가득 돌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지원아. 그러니까 그 대표라는 사람한테 말 좀 잘해줘. 어? 나 취직 얼마나 기다린지 알잖아. 제발. 나 취업 스트레스 심한 거 너도 알잖아. 그리고 그때는 거기가 로비고 그러니까 만삭 안 해보기가 좀 그랬어. 내 맘 몰라? 만삭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넌 살찐 내 모습을 보고 그런 거겠지. 이젠 안 속아. 이혼해. 그리고 평생 취업 준비하면서 너네 엄마 등골이나 뽑아먹고 살아. 알겠니? 너네 엄만 너밖에 모르니까 얼마나 좋아. 너 떠받들며 살겠지. 그냥 그렇게 살아 평생. 이제 네 인생에서 창피한 나는 빠져줄게. 아이 원하지 않았으니 아이도 함께 말이야. 쓰레기 같은 놈. 무슨 소리야? 그럼 난 어떡하라고? 취직도 안 됐는데.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살라는 거야? 야, 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나한테 또 기생하려고 했니? 언제까지 네가 내 등에 빨대 꼽는 거 봐줄 줄 알았어? 꺼져. 다신 상종 못할 거지 같은 놈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그땐 내가 말이 헛나왔다니까. 내가 네가 창피했으면 결혼을 했겠냐? 어? 제발. 그땐 내가 뚱뚱하지 않은 시절이었지. 넌 내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바로 마음 바꿀 놈이야. 그리고 시집하면 더 하겠지? 너 이제 못 믿어. 아이 아빠라는 것도 창피하다. 쓰레기 같은 인간. 나랑 우리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그냥 혼자 사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전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죠. 아이도 그 사이에 무사히 낳았답니다. 아빠가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아빠 없이 꽉꽉 채워줘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리고 무능력한 남편 덕분에 친권 양육권을 무사히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저의 이혼 소식을 들은 대표 아저씨는 비슷한 계열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회사 곳곳에 블랙리스트로 자리하게 되었죠. 부모님도 대표 아저씨에게 참 고마워했고요. 젊었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게 더 많다던데 그래도 이렇게 대가품할 수 있다며 좋아하시는 아저씨였어요. 시어머니 쪽으로 재산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양육비도 다달이 받을 수 있었고
시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폭행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참 두렵기도 하고 남에게 말을 하기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이혼을 하고 보니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빠지지 않던 살도 술술 빠지게 되어 처녀 때 몸무게로 갱신하기도 했고요. 정말 정신적으로 좋은 것을 왜 지금 했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제 아이는 아빠 없는 티가 나지 않게 자라주었어요. 친정 엄마 아빠가 육아를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아이만큼은 자존감이 높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제가 왜 그랬는지 후회가 가득하지만 그때의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 더 발전한 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지금은 제 자존감도 올라갔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싸리 손절해 버리세요. 그것이 내 정신건강에 이로우니까요. 지금까지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15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평탄한 삶을 보내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이 결혼 50주년이나 되셔서 남편이 식사 함께 하고 싶다는 말에 호텔 뷔페에 다 함께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부모님 입에서 나온 충격적 반전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부모님한테 받은 배신은 저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첫째 신우가 제가 알던 모습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날은 시부모님 결혼 50주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저는 첫째 신우가 무슨 생각으로 가족들 앞에서 불편한 대화를 시작한 건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빠가 집안의 장남이고 남자면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신장 이식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해달라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 우리 오빠는 원래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해오면서 살아왔는데요.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가족이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언니도 가족 중에 부모님이 당장 이식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그땐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그냥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저랑 동생은 여자니까 남자인 오빠가 대표로 나중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신장이나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오빠가 이식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문제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조건 이식을 해줘야 된다는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가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건데 예민한 건 아가씨 아닌가요? 이가 혼자도 아니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섣부르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안 되니까 오늘 같은 날 그런 대화는 자제 좀 해달라고 얘기한 건데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다른 말 많은데 굳이 왜 이식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우리 부모님 결혼 50주년이잖아요. 지금 연세도 적지 않으시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시니까 걱정돼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오빠가 이식을 해줘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차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빠가 장남이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생각해서 결정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일인 거예요? 그냥 좋게 좀 받아들이세요. 자식들한테 이식받지 않으려면
앞으로 건강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두 신우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둘은 시부모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겨도 이식을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애가 둘이나 있는 저희 남편한테만 이식을 강요하는 발언에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시부모 건강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본인이 하면 되는 건데 애가 둘이나 있는 저희 남편은 괜찮고 본인은 여자라서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땐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물론 신우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하나만 잘 키우자는 마인드라 둘 다 애 하나만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럼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말이 상당히 불편하다면서 오래간만에 모인 식사 자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가족들이 중재하긴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자 더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신우들이 남편한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간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남편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격도 아니고 좋게 넘어가는 편이라 그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날은 선을 좀 세게 넘는 것 같아 저도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감정이 격해지려 하는 걸 보곤 잠시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저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힘들게 시간을 내서 자리 마련해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두 신우들은 말만 따리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얄미웠습니다. 만약 그 순간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시부모가 보는 앞에서 신우들에게 그동안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들을 전부 쏟아낼 뻔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제 성격을 알아서 흥분을 가라앉혀 주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감정이 좋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를 가라앉힌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엄마 결혼 50주년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분위기 전부 망쳐버려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모임 있게 되면 저는 빠질게요. 아니, 왜 언니가 빠져? 빠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오빠는 좋겠어? 각별히 신경 써주는 새언니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 가족들 없어도 잘 살겠네. 너희들 오늘 뭐 잘못 먹었냐? 평소답지 않게 왜 그래? 오늘 아버지 어머니 결혼 50주년이야. 두 분이 함께 사신 시간이 벌써 50년이나 되셨다고.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상황을 계속 안 좋게 만들어야 돼? 오래간만에 얼굴 보면서 식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각자 일이 바빠서 힘들게 모였으면 서로 말조심을 해야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사람 겨우 진정시키고 들어왔는데 또다시 불을 지피는 거야? 그럼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엄마가 만약에 신장이나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땐 너 어떻게 할래? 엄마나 아빠한테 간이나 신장 떼어줄 수 있니?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너는 엄마의 건강보다 지금의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엄마가 이식을 못 받아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그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신장을 주겠다는 말이 바로 안 나와? 어머님은 어떻게 자식한테 신장이나 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사시고 싶으세요?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주고 키운 자식한테 바라는 것도 없지만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부담까지 안겨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주겠다고 억지를 부려도 말릴 판인데 어쩜 이 집안은 반대가 됐네요? 어머님도 이 사람이 남자니까 이식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주옥 같은 딸들한테 받으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희생하는 걸 당연시 생각하는 어머님이 더 실망스러워요. 이 자리는 저희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모까지 신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역시 모전여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부모 50주년이라 해도 제 감정을 더 이상은 숨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는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더 함께 있어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겨 차에 실어 놓은 뒤 저도 잠깐 화장실에 들렸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시댁 식구들이 있는 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옆에 비어있는 룸에서 지배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묵묵히 듣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이 무섭다면서 며느리인 제가 불쌍하다며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할 것 같다면서 어떡하냐고 지배인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알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저는 지배인들이 나누고 있는 룸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지배인들 앞으로 다가갔어요. 제 얼굴을 보자 화들짝 놀란 지배인들이 저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붙잡았습니다. 저기 방금 무슨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저 다 들었어요. 제가 왜 불쌍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저 집안이 왜 무섭다고 하셨는지 그 대답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숨긴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기 총 지배인이 누구시죠? 방금 들었던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저에게 전부 다 얘기해 주세요. 방금 나눈 대화에서 제가 모르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들었던 내용 전부 실토하시죠. 아, 제가 책임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배인들이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먹고 남은 접시 좀 치워달라고 하셔서 테이블 좀 잠깐 정리해드리고 있다가 잠깐 들은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머뭇거리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까지 더듬던 지배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된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남편과 제가 없는 사이 시댁 식구들이 나눈 대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말도 안 되는 반전에 제정신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배인이 들었던 부분에서만 얘기해줬지만 이미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두 귀로 다시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문 옆에 머물 기댄 채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고 저에게 걸어오는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이제 그만 버릴 때가 됐나 보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동안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했잖아. 다들 오늘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전륜이 아니면 키워줘도 감사함을 모른다고. 엄마 아빠 목적이 원래 걔를 이용해서 노후엔 편하게 사는 거였는데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아무래도 살림 차리고 자기 식구 먹여 살려야 하니까 우리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치는 건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닌가? 아, 그래요, 엄마.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빠가 매달 챙겨드리는 용돈이라도 받으면서 사셔야지. 죽을 때까지 연금 타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요즘 새언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니까? 아까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걸 전부 다 확 얘기해 버리려다가 겨우 참았잖아. 잘 참은 거야.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간 네가 말한 대로 매달 받는 용돈도 못 받겠다. 며느리한테까지 들어오는 용돈까지 합치면 무시 못한다니까.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 그동안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이랑 내가 계획했던 게 이런 거 아니었어? 우리가 젊을 땐 좀 힘들어도
나중에 죽을 때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지금까지 키워온 거잖아. 섣불리 얘기했다가 충격에 떠나가 버리면 지금 받는 용돈도 물론 당신 신장도 이식받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서운한 게 있어도 일단 참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인 거야. 내가 걔를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신장 안 줄 거냐는 말에 말하는 거 봤지? 자기가 꾸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잖아. 보육원에서 부모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버려진 거 불쌍해서 데려와 키워줬더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지 가족만 챙기는 꼴이 아주 가관도 아니야. 그래, 당신 마음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동안 개를 키우는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대한 것도 있으니까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이 사실은 평생 무덤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비밀로 해. 만약 큰애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 그것뿐이야. 그동안 자기를 이용해 먹었다는 걸 알게 될 테고 그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날 거야. 당신 신장 아직 이식받을 때도 아니고 아직은 견딜만 하더라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신장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 겉으로 봐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아빠 말이 맞아요. 오빠가 친아들의 장남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 오빠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모든 사실을 알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참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분위기 좋을 때 신장 얘기를 슬쩍 꺼냈는데 바로 중간에서 차단하는 거 봤죠? 그때 결혼을 허락해주는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어도 듣는 귀가 있는데 괜히 문제 커질까봐 불안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 핸드폰 하느라 정신없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벌써 15년 전에 결혼 허락한 일을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니? 엄마도 신장에 문제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시기잖아. 걔도 며느리 치곤 다루기 편하니 당연하게 결혼을 허락해 준 거지. 그래야 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보, 안 들어가고 뭐해? 기분은 좀 가라앉았어? 나도 밖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부모님 결혼한 지 50주년 되신 거잖아.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자. 얼굴 붉혀봐야 뭐하겠어.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 당신도 내 입장 이해해 줄 수 있지? 제 눈치를 보면서 시댁 식구들과 그날 하루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부탁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입양해서 데려온 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현실들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인데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면서 만약에 건강상 문제로 신장을 이식해줄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저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편을 이용해 먹는 그 인간들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혼란스러워진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 좋아진 분위기를 다시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길래 제가 남편을 툭툭 건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는 남편한테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저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걸어오길래 저도 기분 나쁘게 말을 받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전부 떠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내 아들이 분위기 좀 살려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몰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런저런 대화 나눌 수 있는 거고 자식들이 엄마 걱정해서 그런 말 좀 할 수도 있는 건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야 되겠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면서 내가 눈칫밥이나 먹고 있어야 되니? 평소랑 너무 다른 너 때문에 그만 일어나 보는 게 좋겠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최대한 좋게 끝내려 했는데 시부모에 대한 예의라곤 쥐뿔도 없는 너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 다들 일어나자. 이런 기분으로 무슨 음식을 먹겠어? 아, 엄마가 왜 일어나? 이 자리가 불편하면 언니가 일어나야지. 우리 아빠 엄마 결혼 50주년 방해하지 말고 그만 빠지세요. 오빠는 저런 언니랑 왜 결혼한 거야? 내 말이 엄마가 15년 전에도 결혼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 살라고 했었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오늘이 언제 또 올 줄 알아?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오빠가 장남이면 장남답게 행동해. 언니한테 눈치나 보라고 우리 아빠 엄마가 결혼 허락해 준 줄 알아? 내가 지금 아직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일단 넘어간 뒤에 따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는 짓들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 결혼을 하지 말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라고? 네가 지금 그 말을 이 사람한테 왜 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거든. 그동안 다들 이 사람 등골 빼먹어서 아주 편하게들 살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거 몰라? 적당히 빨아먹었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지. 이제는 이 사람한테 신장까지 떼어갈 계획을 세워?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더 이상 선 넘지 마라. 서둘러 애들이랑 며느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뭘 돌아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가 있어? 오로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고. 어차피 내가 듣게 된 이 사실들 당신도 알게 될 테니 똑바로 잘 들어.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라고 믿고 있었던 저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내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당신을 보육원에서 데리고 와서 키웠던 거고 지금까지 당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어. 거기에다가 당신이 어머니라고 여기고 있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신장이식 그거 진심이었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당신한테 신장까지 뺏어갈 생각이었다고. 본인 신장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의사가 차후엔 입원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 오늘 이 자리를 왜 만들자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50주년이라고 특별히 가족들과 식사하고 싶다고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니 자연스럽게 신장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던 거야? 평생 이 사람 돈을 뜯어 먹은 것도 모자라 신장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냐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니.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보육원에서 입양된 자식이냐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왜 제가 친자식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너희들도 전부 알고 있었던 거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함께해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널 보육원에서 입양을 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너를 입양한 건 먼 훗날을 바라보고 그랬던 거야. 네가 내 품으로 들어오기 전에 너희 아빠랑 나는 거의 10년 가까이 아이를 만들지 않았었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진 것도 없는데 아이까지 생겨버리게 되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를 가지는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었지. 그렇게 힘들게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다가 봉사활동을 하면 밥을 무료로 준다는 말을 듣게 돼서 너희 아빠랑 보육원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도 뜨지 못한 아이들이 보육원에 버려지는 걸 상당히 많이 봤어. 그런데 그때 보육원 원장님이 우리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걸 알고 입양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생활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에 아이를 키울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애가 크면 우리의 노력에 감사함을 표현해 줄 것 같아 받아들이게 됐던 거다. 남자인 너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면 우리의 삶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았지. 너희 아빠도 내 의견에 동의했고 그렇게 너를 받아들여 원장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아가면서 키우게 됐던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한테 동생들이 생긴 거고 책임감이 생겼던 너는 가족들 위해서 성인이 될 때부터 일을 하러 나갔던 거지. 나는 네가 벌어오는 돈은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다치지 않고 20년간 성인이 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키워줬으니 그걸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줄 알아?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 아빠도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었다고. 그리고 네가 내 자식이 아닌데도 힘들게 키워주고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줬으면 신장 하나 정도는 떼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시모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동공까지 풀려있는 상태였어요. 시모는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는 신장을 받고 싶지 않고 보육원에서 걷어들인 저희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줬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으로 신장을 받아야 된다며 남편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실토했고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길러진 거라는 걸 시모의 입으로 얘기해버리자 남편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동안 할 만큼 한 것 같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남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신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운전대를 잡으려 했는데 시모가 달려나오더니 저 때문에 모든 계획을 망쳤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버렸어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애들이 놀랬는지 눈물을 터뜨리길래 시모의 추악한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도 이성을 잃어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뜯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우들이 자기 엄마 머리에 손을 올렸다며 달려들었고 그걸 본 남편이 꼭지가 돌아버려 신우들을 강하게 밀친 다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에 차례로 손을 올려 버렸어요. 남편의 돌발 행동을 본 시부가 달려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려 하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시부는 멈칫거리더니 다시 뒷걸음질을 쳤어요. 시모는 남편을 키워주면서 쏟은 정성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란다면서 평생 동안 가족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면서 멱살을 잡고 있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쳐 버렸어요. 너무 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아직까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믿어지지가 않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첫째 신우가 저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그 사람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나도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자를 지워버렸고 저희는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친부모, 친동생으로 알면서 지냈던 남편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거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과 평생 엮이지 않을 생각이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의도가 남편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금전적, 신체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스럽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서로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거고 그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남편의 신장이 시모에게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애틋하다던데 시모는 남편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그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신장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가면 남편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겠죠. 그들이 두 번 다시 저희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제가 옆에서 평생 위로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저희 남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용서를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만 사시다가 건강도 많이 약해지셨고 외딴 시골 생활을 홀로 하시다가 많이 힘드셨는지 제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오시려고 고민을 하셨어요. 아빠와 한평생 살면서 농사일만 해오시던 엄마가 그동안 많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서부턴 우울증에 시달리셨고 함께 살아오시던 공간에서 지내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저는 엄마의 건강을 우선시 생각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엄마도 외로운 삶이 싫으셨는지 이사를 결정짓게 되었죠. 아빠가 엄마 옆에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아빠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더니 혈액암으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엄마의 손을 놓게 되셨네요. 아직까지도 아빠가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빠의 건강이 썩 좋진 않았었지만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 하셔서 힘들게 버티신 뒤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엄마가 홀로 지내시는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드렸었는데 아빠의 공백을 제가 메꿔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셨는지 시골 생활을 정리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기 전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집안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저희 엄마의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빈 방이 있으니 같이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받았을 때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집안에 시부도 계시고 신우도 있는데 빈 방이 있다고 같이 지내자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의견 괜찮은 것 같은데.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 오셔봤자 혼자 지내시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시골에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 엄마가 부침성도 좋아서 같이 생활하면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니 우울증 치료가 우선 아니야? 어차피 2층에 방이 비어있는 거라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 2층에 화장실, 샤워실 전부 준비되어 있어서 개인 생활도 보장이 되잖아. 내가 왔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당신 선에서 끝내기 전에 장모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왜 했겠냐?
우리가 가족이니까 장모님 걱정돼서 하는 얘기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과 우리 엄마는 사돈지간이잖아. 아무리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해도 불편한 게 없을 순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 해도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할걸? 워낙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어머님처럼 에너지 넘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답답함도 느끼실 테고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보다도 관계가 안 좋아지겠지. 나는 그런 관계가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 신세 지는 것처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골 생활 정리하시고 남은 재산으로 집 하나 정도 장만하실 수 있는 재산은 충분히 있는데 왜 어머님 집에 돈을 주고 들어가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나는 그 방법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대화는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문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말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을 하겠다길래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포장해서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생각 없이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서 같이 살면 우리 엄마가 불편해 하실까봐 싫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어딜 봐서 사돈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니?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반대를 해? 내가 사돈과 직접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차분한 성격이시고 말수도 적으셔서 조용한 걸 좋아하세요. 이사하시는 목적은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저희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돌아다니실 때마다 아빠와 함께한 추억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생활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왕 이사하는 거 저희 집 근처로 옮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희 엄마한테 방을 내어주시려 했는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엄마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로 서운해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 엄마 보고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서 집 구하는 것만큼의 돈을 달라면서요. 어느 누가 같은 돈을 주고 자유롭게 생활하기도 힘든 어머님 댁에서 살겠어요. 그건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당연히 보증금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집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냥 호텔처럼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너랑은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사돈이랑 통화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 이만 끊는다. 시모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계속해서 강행하려는 모습이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엄마 일 하나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시모까지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니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린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전세로 들어가면 엄마 혼자 집에서 편하게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시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눈치 봐가면서 방 하나 얻어 사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 말로는 호텔처럼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 했지만 사돈지간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길 잘했다 생각했고 몇 시간 뒤 엄마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사돈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자는 의견을 줬는데 거절했고 사돈의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생각을 잘 얘기했으면 그걸로 된 거라며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예상한 대로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에 기분이 이상했는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야, 내려. 나 지금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아.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당신이랑 장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어. 좋은 마음으로 같이 지내고 싶어 했던 건데 보증금이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엄청 불안한 거겠지. 뭐? 밑바닥 인생이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같이 지내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한 게 밑바닥 인생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나보고 지금 여기서 내리라고? 당신 2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여기서 내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차에 치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네가 차에 왜 치여? 차가 너를 피해가겠지. 너랑 부딪히면 차가 나만 나겠냐? 운전하던 사람이 더 위험하겠다.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 있네. 버스를 타고 오던 지나가던 택시를 잡던 그건 너 맘대로 하고 나는 지금 바로 차 돌려서 엄마한테 갈 거니까 너는 너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 오늘 안 들어갈 거니까 전화하지 말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고 저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턴해서 시댁 방향으로 향했어요. 멀어지는 차를 보면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함께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 줄 거라 믿고 기다려봤지만 남편은 차를 돌려 위험한 찻길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되는 위치라며 서 있던 위치가 달리던 트럭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불안해 죽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위치에다가 남편이 저보고 내리라고 했었다는 거에 너무 기가 찼어요.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의 한마디로 남편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올라오셔서 엄마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전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만나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은 뒤 차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엄마는 사돈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집을 구해 조용히 사는 게 원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저희 입장이 확고한데 본인들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에 열을 올려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시모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이 처음 뱉은 말은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게 아닌 불만이었습니다. 아까 도로 한복판에 떨궈 줬는데 잘 왔네. 나 없는 동안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나 봐. 나는 엄마 비위 맞춰주느라 진땀 빼고 왔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아까 네가 나를 내려줬던 그 위치가 어떤 곳이었는진 알아?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이었대. 너는 나를 도로 한복판에 내리라고 한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났어. 집에 오는 동안 정말 생각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결혼 몇 년 차인지 너도 알지? 2년 동안 사소한 다툼 같은 건 있었지만
오늘처럼 최악인 날은 없었다. 도대체 나랑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건데? 어머님 댁에 보증금 내고 들어가지 않는 게 이 정도로 문제를 키울 일인 거야?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어 놓고 왜 우리를 탓해?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났어? 집에 잘 돌아왔으면 된 거지. 왜 화를 내? 나도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었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장모님이 살면 이득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아 신중히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거였어. 어차피 우리 엄마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거고, 우리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지도 않아서 마음 접기로 했어. 장모님, 오늘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저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처에 시설 좋은 호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지내시면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방도 비어 있는데 우리 엄마 보고 호텔에 가서 자라고? 이 집이 네가 산 집도 아니잖아.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정말 막 나갈 생각이야?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엄마가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더 이상의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시길래 화가 치밀어 오른 감정을 찬물로 달랬습니다. 엄마는 사위 눈치가 보여서 호텔에서 지내겠다는 거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쉬게 해드렸어요. 남편과 재산도 반반해서 구한 집이고 시모는 제 집 드나드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다녔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반면 남편은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딸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건데 그것 가지고 싫은 내색 팍팍 내면서 방문을 쾅 하고 닫을 땐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 시간이 한참 전인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 밖을 나섰고 저는 방에서 인긴척을 들었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고 어차피 서로 얼굴을 마주해봤자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아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출근 준비를 끝낸 뒤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고 엄마는 집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니셨어요. 저는 남편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합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괜찮은 가격대의 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퇴근하자마자 엄마가 이사할 집을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약한 집에 도착해 확인을 해보니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집도 깔끔하고 크게 하자도 없는 것 같아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엄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로 채워넣고 싶어 하시길래 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골라주면서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둘 치워 넣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었네요. 엄마, 제가 지금 일이 좀 바빠서 그러는데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하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 무조건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현이야,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아니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계약했던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지금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난리도 아니야. 집을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면서 땅을 치고 울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네? 사기를 당했다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사기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모든 걸 잘 알아봤잖아요. 저도 옆에서 같이 확인해줬는데 그게 전부 사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부동산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제대로 절차 밟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살지도 않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땅을 치고 있었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만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저희 가족이 사기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요즘 깡통 전세라고 들어봤어요? 꽤 골치 아픈 사기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치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다른 명의자 하나를 섭외해서 사기를 치는 거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담보대출이 가능한 노숙자한테 돈을 주고 섭외해서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숙자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약한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합니다. 그게 저희 부동산이었던 거죠. 당시 매매 계약만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할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다음날 0시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고 미리 준비해 놓은 노숙자한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노숙자가 담보대출까지 실행을 하는데 그 집에 대한 대출금까지 집주인이 모두 가져가 버리는 형식이죠. 그렇게 되면 노숙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원래 집 가격만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로 설정이 된 근저당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다음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사기를 친 그 사람은 전세금과 대출금까지 전부 다 가지고 벌써 잠적을 했을 겁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신축이라 저와 엄마는 마음에 들어 있었는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낙찰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비워달라면서 재촉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사기꾼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것밖엔 없었어요.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사기를 당했다는 말에 똑같이 충격을 받았고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집으로 찾아온 시댁 식구들은 어두운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시모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한번 밑바닥 인생이 어딜 가겠냐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시골에나 처박혀 있지 뭘 잘났다고 기어나와선 돈까지 떼이냐면서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저희 엄마를 바라보며 배꼽 잡고 비꼬길래 결국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한 사기는 어느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였다고요. 어머님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똑같이 당했을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멍청하다는 거야. 맨날 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밖으로 기어 나오니까 이런 사기를 당하는 거지. 내가 사돈이었으면 전세 잔금일 날 바로 전세권을 설정해 버린다든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몰랐나 봐. 욕을 먹어도 싸지. 사기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게 잘못인 거야. 왜 밑바닥 인생이 평생 밑바닥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정말 한심들하다.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해서 범인이 쉽게 잡힐 것 같아?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해보고 움직였겠니? 한번 사기당한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돈이 이번에 사기를 당했으니 다음엔 사기를 안 당할 줄 아니? 똑같은 사기에 또 당할걸?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네.
어차피 전세 사기꾼들 잡기 어려우니 어쩌겠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사부인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집안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돈도 좀 챙겨드릴 테니 사기당한 돈만큼은 모으지 못해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가족이 관리해주는 게 제일 좋지. 어차피 전부 다 처분하고 정리하셨다면서요. 그럼 이제 갈 곳도 없잖아요? 저희 오빠 집에 계속 있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겠어요? 저희 엄마 말대로 2층에 방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시면서 밥도 좀 해주시고 밀려있는 집안 살림까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보고 지금 가정부를 하라는 거야? 사기당해서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는데 집안일을 하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그럼 이 집에서 계속 붙어 살 거야? 나는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원룸 하나 알아봐 주던가. 내가 봤을 때 당신도 또 사기당할걸? 더는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낀 저는 사기를 당해 힘들어하는 엄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같이 있다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공원에 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전세 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터졌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주민들이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잡아서 경찰을 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기꾼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저희 엄마와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사기를 치려 했다가 딱 걸리게 되었던 거죠. 저는 당장 돈을 토해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는데 옆에서 말리던 공인중개사가 건넨 기막힌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에게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소름이 돋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제 앞에 있던 사기꾼도 누군가의 지시로 사기를 친 거였는데 나중에 본인이 잡히게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보험용으로 일을 시킨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둔 거라며 저에게 보여줬는데 모든 걸 뒤에서 지시하고 있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자 사기꾼이 입을 열었어요. 거기 사진 속의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돈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처럼 움직인 거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간 뒤에 저는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잡힐 일이 없잖아요. 제 입을 막기 위해서 꽤 큰 돈을 받아왔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간 같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따라 저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한 번 잡히면 징역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비해 수당이 적어서 좀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길래 혹시 몰라 사진까지 찍어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잡혔는데 그냥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저는 2년간 사기꾼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던 거였고 저희 엄마도는 사기꾼인 시모에게 들어간 거였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 눈앞에 펼쳐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숨기면서 그동안 정상인처럼 생활해왔던 그 인간들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사기꾼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엄마를 모시고 급하게 저희 집으로 향했고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니 눈앞에 보이는 사기꾼 놈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력해서 벌은 돈이 아닌 남의 노력을 등쳐먹고 사는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거침없이 들어가 상을 뒤집어 엎었고
그 인간들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만났던 사기꾼의 얼굴을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시선을 회피하길래 지금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이라며 곧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자 눈앞의 사기꾼 놈들은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도망치려 하길래 저희 엄마 돈을 사기치려 했던 그놈들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엄마도 저를 도왔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는 동안 남편과 시부는 남자라서 힘이 워낙 세다 보니 저와 엄마를 뿌리친 뒤 도망을 쳤어요. 신우도 저희 엄마를 밀친 뒤 도망을 쳐버렸고 시모만 붙잡혀져 있는 상태였죠. 밖으로 계속 나가려는 거 엄마와 함께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못 가게 하자 시모가 가족들에게 도와달라며 외쳤고 시댁 식구들이 맨발로 다시 돌아와 저와 엄마한테 설설기며 떼인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일단 도망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싹 다 모조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 현재 사기꾼 자식을 가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선 무슨 일을 하던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 매일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 나쁜 놈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피해 금액에 대해선 거의 돌려받을 수 있었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남이 피땀 흘려 벌어모은 돈을 얄팍한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던 그놈들은 아마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겠죠. 저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지만 5년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만큼은 피해받는 일이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